어머, 이 더러운 물걸레로 우리가 다니는 복도를 닦는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더럽히고 다니네.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을 텐데. 아, 그리고 엘리베이터 탈 때는 우리 뒤에 타요. 냄새가 나니까. 선영은 고개를 푹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차미경의 모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침 6시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첫 번째 불빛이 켜집니다. 24층짜리 타워 3동이 늘어선 이곳은 평방미터당 몇천만 원을 호가하는 곳이죠. 하지만 고선영에게는 그저 매일 아침 청소해야 할 복도와 계단이 있는 일터일 뿐입니다. 고선영은 경비실 한쪽 구석진 보관함에서 낡은 고무장갑을 꺼내 끼웠습니다. 손목까지 올라오는 노란색 장갑은 이미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물걸레를 적셔 꽉 짜고 청소용 세제를 분무기에 넣어 흔들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제는 몸에 밴 습관이 되었죠. 오늘도 시작이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갑니다.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청소하는 게 선영의 방식입니다. 24층 복도에 도착하자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이 희미하게 빛납니다. 어제 밤사이 쌓인 먼지와 발자국을 말끔히 지워내는 것, 그게 고선영의 하루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걸레질을 하다 보면 가끔 주민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대부분은 선영을 투명인간처럼 지나쳐가지만 간혹 눈인사라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고마웠죠. 하지만 차미경은 달랐습니다. 어머, 또 그 자리에서 걸레질하고 있네. 차미경이 명품 핸드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역시 고가의 코트를 걸치고 화장도 완벽하게 해놓았네요. 선영은 고개를 숙이며 비켜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치울게요. 아니, 맨날 같은 시간에 똑같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차미경은 선영이 미처 치우지 못한 바닥을 힐끗으로 톡톡 치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그냥 놓고 가버렸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봉투에서 새어나온 국물이 방금 닦은 바닥을 더럽혔지만 다시 걸레를 적셔 닦아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묻고 살면 편해. 선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문제없이 하루하루를 넘기는 것. 그게 지난 몇 년간 선영이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두 아줌마가 선영을 힐끔거리며 속삭였죠. 쟤는 왜 혼자 늙었을까? 글쎄, 남편도 자식도 없다던데. 좀 이상하지 않아? 혹시 뭔가 사연이 있는 거 아냐? 요즘 혼자 사는 여자들 보면. 선영은 들리지 않는 척하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막을 수 없었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쓰려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모든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온 선영은 작은 쪽방 같은 자신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직원 휴게실 옆에 마련된 작은 방이었죠.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은 유리창 너머로 젊은 시절의 사진 한 장이 보였죠.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고선영이 한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당시에도 잘생기고 품이 있어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이미 성공한 사업가의 면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영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호야, 잘 살고 있겠지?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결국 다른 길을 걸어야 했던 사람. 강진호라는 이름은 선영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이자 동시에 가장 아픈 상처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선영은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본 뒤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고선영의 삶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선영은 자신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실에서 뉴스를 틀어놓고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KBS 아침 뉴스에서는 경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대기업 제강그룹의 강진호 회장이 어제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60살입니다.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를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떨어뜨렸죠. 텔레비전 화면에는 강진호 회장의 사진이 크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섞였지만 여전히 젊은 시절의 면모가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 30년간 제강그룹을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뉴스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진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건가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경비원 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혹시 아프신 거 아니에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아니에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선영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복도를 닦으면서도 계단을 쓸면서도 자꾸만 뉴스 속 진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온화하면서도 의지가 강해 보이던 눈빛, 젊은 시절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시선 말입니다. 밤이 되자 선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벽에 걸린 액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속에 진호는 여전히 젊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선영은 액자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처음 만났던 날, 첫 키스를 했던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그 쓰라린 날까지. 사흘이 지난 오후 선영은 경비실에서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앞으로 온 등기우편 하나가 눈에 띄었죠. 발신인을 보니 대한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왜 법무법인에서? 선영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와 함께 작은 메모지 하나가 들어 있었죠. 고선영님께 강진호 회장님의 유언장 공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별관. 선영은 문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강진호 회장의 유언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왜 자신이? 무슨 일일까요? 그때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숙한 필체로 적힌 짧은 글귀였죠. 선영아, 마지막 약속은 꼭 지키고 싶었어.
마이너스 진호.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글씨체는 분명히 진호의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에게 써준 편지들과 똑같은 필체였죠. 마지막 약속? 선영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30년 전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죠. 진호는 그때 말했었습니다. 선영아, 언젠가 내가 너에게 보답할 날이 올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때는 그냥 이별의 아픔을 달래려는 말인 줄 알았는데 설마 정말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건가요? 선영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진호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선영은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낡고 오래된 옷이었지만 그래도 단정해 보였죠. 머리를 곱게 빗어 뒤로 넘기고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진호야, 이제 가볼게. 선영은 액자 속 사진에 대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 동료에게 오후에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한 뒤 조심스럽게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진호와 관련된 일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었으니까요.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병원에 도착하자 장례식장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한복을 차려입은 여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선영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진호의 메모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마지막 약속이라고 했으니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제강그룹이라는 대기업의 회장 장례식답게 정재계 인사들이 줄을 이어 조문을 왔죠. 선영은 그 웅장한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조문객이신가요? 정중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검은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인 것 같았죠. 아, 네. 그런데 저는 조물록에 성함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조물록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고선영이라고 쓰는데도 손이 떨렸죠. 주변의 화려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영정 사진 앞에는 수많은 조화가 놓여 있었고 검은 한복을 입은 상주들이 절을 받고 있었죠. 선영은 조용히 맨 뒤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차미경이 다른 아파트 부인들과 함께 서 있었죠. 차미경은 값비싼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역시나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왔습니다. 아니, 저 청소부 아줌마가 여긴 왜 왔대? 어머나, 정말 이상하네. 강 회장님을 알기라도 했나? 혹시 뭐, 돈 냄새라도 맡았나? 요즘 이런 사람들 많다면서. 선영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죠. 돌아가고 싶었지만 진호의 마지막 부탁을 생각하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장례식장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옆에 서 있던 다른 조문객이 차미경 일행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차미경은 여전히 선영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오후 2시가 되자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유족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별관 회의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유언장 공개가 있겠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죠. 별관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선영은 더욱 많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정장을 차려입은 재벌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이에서 선영만 유독 눈에 띄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디귿자 모양으로 배치된 책상 앞에 30여 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강진호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회사 임원들과 친척들이 자리했습니다. 선영은 맨 뒤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저 여자는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혹시 회사 직원인가? 회의실 앞쪽에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김 변호사라고 자기소개를 한 뒤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뜯어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나 강진호는 건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처음에는 회사 지분과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예측 가능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변호사가 계속 읽어내려가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또한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선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선영에게 보유 주식 12%, 강남구 아파트 2채, 그리고 내 모든 예술품을 남긴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웅성거림이 일어났죠. 고선영이 누구야? 처음 듣는 이름인데? 변호사가 회의실을 둘러보더니 선영을 향해 물었습니다. 혹시 고선영 씨 계신가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선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여기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선영이 신분증을 내밀자 회의실이 더욱 술렁였습니다. 변호사는 신분증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선영 씨 맞으시군요. 고인께서 직접 지정하신 상속인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강진호 회장의 큰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길래? 우리 아버지와 무슨 관계란 말이야? 분명 사기야. 유언장이 조작된 거 아니야? 불륜 상대였던 거 아니야? 아니면 왜 이런 유산을? 차미경도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이상하다고 했잖아. 저런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선영은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주식 12%라니, 아파트 2채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 왜 진호는 자신에게 이런 것을 남긴 걸까요? 잠깐만요.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추가 내용이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선영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며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보상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선영은 눈물이 핑 돌았죠. 왜 이제야? 왜 지금에서야? 변호사가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죠. 또한 고선영에게는 내 개인 서재에 보관된 모든 편지와 문서들을 함께 전달하라고 유언합니다. 강진호 회장의 부인이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는데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큰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쓴 유언장이 틀림없어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는 의료진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입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차미경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정체를 밝혀야 해요. 분명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맞아요. 저런 청소부가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을 받는다니. 불륜 관계였던 게 분명해요. 선영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했죠. 일어나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 강 회장님과는 오래전 일이었어요. 젊은 시절이. 오래전 일이라니. 그럼 정말 불륜이었던 거네. 강진호 회장의 둘째 딸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를 유혹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거죠. 아닙니다. 선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강 회장님과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도 몰랐고요. 하지만 아무도 선영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센 비난이 쏟아졌죠. 30년 전? 그럼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부터 관계가 있었다는 거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갑자기 나타나서 변호사가 다시 한번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유언장 공개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고선영 씨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개인 편지가 있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건네준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죠. 봉투 겉면에는 친숙한 필체로 선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읽어보시겠어요? 변호사의 질문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펼쳤죠. 사랑하는 선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너를 찾고 싶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그날 너는 말했죠.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떠날게요.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바보였습니다. 너를 잡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입니다. 선영아,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너를 대신할 수 없었어요. 이제라도 너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받아주세요.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진호가. 선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진호의 마음이 절절하게 전해졌죠.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불륜이었네. 저런 여자 때문에 아버지가 유산 상속을 무효화해야 해. 차미경이 앞으로 나서며 선영을 가리켰습니다. 다들 들었죠? 저 여자가 유부남을 유혹한 거예요. 이런 부도덕한 여자가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맞아요. 법정에서 다퉈야 해요. 강진호 회장의 큰아들이 변호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곧바로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선영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진호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산도 아파트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유언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상속자가 포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선영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복도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저 여자 정체가 뭐래? 재간그룹 회장에 숨겨진 여자였다더라. 아이까지 낳았다던데. 선영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 내내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뉴스에서도 강진호 회장의 유언장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재간그룹 강진호 회장의 유언장에서 의외의 상속자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선영이라는 여성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선영은 급히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조용한 삶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에 돌아오니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선영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 여자 맞네. 뉴스에 나온.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진호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큰 시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이 평소처럼 경비실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료 경비원들의 시선이 어색했고 주민들은 선영을 보며 수군거렸죠. 저 사람이 뉴스에 나온 재간그룹 회장이랑. 선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겨 복도로 나가는데 휴대폰이 계속 울렸죠.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혹시 고선영 씨십니까? 저희는 주간조선 기자인데요. 고선영 씨, 강진호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선영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자들의 전화가 걸려왔죠. 결국 휴대폰을 꺼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비원 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죠. 선영 씨, 혹시 커뮤니티 봤어요? 무슨 커뮤니티요? 우리 아파트 주민 카페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박 씨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선영에 대한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청소 아줌마의 정체.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 정부였다더라. 불륜으로 아이까지 낳았다는 소문. 그 아들이 지금 회장직 물려받을 거라더라. 댓글들은 더욱 악의적이었습니다. 역시 이상하더라. 혼자 늙은 여자가.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이런 사연이. 우리 아파트 이미지가 완전 망했네. 당장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선영은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 이야기까지 나오다니. 어디서 나온 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죠. 오후에는 차미경이 다른 주민들과 함께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고선영 씨, 잠깐 나와보세요. 차미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선영은 마지못해 경비실 밖으로 나갔죠. 뭐?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차미경 뒤로 5-6명의 부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선영을 노려보는 표정이었죠. 인터넷에 우리 아파트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재간그룹 회장 정부가 살던 곳이라고. 아파트 집값까지 영향받을 거라던데요. 당장 나가셔야 해요. 선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조용히 일만 하고 살았는데. 조용히요? 차미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기업 회장하고 불륜질에서 애까지 낳고 이제 와서 유산까지 받으면서 조용히 살았다고요?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선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사실이에요? 유언장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진호와의 사랑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차미경이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그런 여자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주민들이 떠나간 뒤 선영은 경비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씨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죠. 선영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좀 지나치는 것 같아요. 박 씨도 저를 이상하게 보시죠? 아니에요. 선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몇 년간 함께 일했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죠. 하지만 박 씨의 위로도 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녁에 선영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죠. 옷 몇 벌과 생필품,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 하나. 액자 속 젊은 시절의 진호를 바라보며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진호야, 당신이 주려던 선물이 이렇게 독이 될 줄은 몰랐지? 차라리 그때처럼 그냥 조용히 헤어지는 게 나았을까?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분명히 사실이 아닌데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관리사무소에 사직서를 내고 짐을 챙겼습니다. 갈 곳이 마땅히 없어서 일단 여간에라도 며칠 묵어야 할 것 같았죠. 선영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박 씨가 아쉬워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때 경비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씨가 받더니 선영을 향해 말했죠. 선영 씨, 전화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래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선영 씨십니까?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급히 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혹시 지금 시간이 되시면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선영은 망설였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혹시 유산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진호 회장님의 아들분이 선영 씨를 찾고 계십니다. 선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요? 네, 이정우 씨라고 하시는데 선영 씨와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선영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호의 아들이 자신을 찾는다니 무슨 일일까요? 지금이 다시 도망쳐야 할 때일까? 아니야, 이번엔 다르게 살자.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다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고. 선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안내한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죠. 첫인상은 진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특히 눈매가 진호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도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정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선영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고선영입니다. 둘은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우는 선영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혹시 제가 누군지 아세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강 회장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 외에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정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말을 꺼냈죠. 사실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양된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위탁 가정에서 자라다가 12살 때
강 회장님 댁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제 친모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언젠가 내 어머니를 찾아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서 선영 씨 이름을 보고 혹시 하는 마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혹시 선영 씨께서 34년 전에 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영도 입술이 떨렸죠. 34년 전 선영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진호와 헤어진 뒤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지만 이미 진호는 다른 여자와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고 자신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선영 씨? 정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혹시 저를 아세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어떻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갓난아기 때는 몰랐지만 자라면서 진호를 많이 닮아갔던 아이. 정우야.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너구나. 정우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맞으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4년 만에 재회였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정우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선영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커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진호가 아버지가 다 말해줬다고? 네. 어머니를 찾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셨다고. 어머니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정우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편지예요. 어머니를 찾으면 함께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진호의 필체로 쓰인 글이 있었습니다. 정우야, 내 어머니 고선영은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다. 하지만 당시 우리 집안의 반대와 사회적 여건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다. 내 어머니는 너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된 상황에서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너를 입양 보낸 것도 어머니 혼자 결정한 일이다. 혼자서는 너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아팠을지 나는 안다. 정우야, 내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라.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 시절 내가 더 용기 있었다면, 더 현명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선영은 편지를 읽으며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 당신도 그렇게 아파했구나. 어머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4년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어머니가 필요해요. 선영은 정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 품이 어릴 때보다 훨씬 크고 든든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죠. 정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정우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게요.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걸 그냥 둘 수 없어요. 괜찮아. 이제 내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언도 있고 어머니가 받으실 유산도 정당한 권리예요. 아무도 그걸 빼앗을 수 없어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회사의 후계자 자리에 있잖아요. 그 영향력을 써서라도 어머니를 보호할 거예요.
선영은 아들의 든든한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4년 만에 되찾은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죠. 정우야,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그 누구도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모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뒤 재강그룹 본사에서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강진호 회장의 유언장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서 회사 경영권과 유산 상속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자는 취지였죠. 대회의실에는 주요 주주들과 언론, 그리고 강진호 회장의 유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회장의 부인과 친자녀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변호사들도 함께했죠. 오늘 이 자리는 고인의 유언에 대한 이해 제기를 최종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사회자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족 측 변호사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강 회장 부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또한 고선영이라는 여성과의 관계도 불분명합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며 차미경과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방청석에 자리를 잡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아파트 이미지가 불륜 관계였다면서요? 아이까지 낳았다고 하던데.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문이 열리며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선영도 함께였죠. 선영은 이번에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기 저 여자 또 왔네. 뻔뻔하게도. 정우는 선영의 손을 잡고 맨 앞줄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집중되었죠. 잠깐 정우야. 내가 왜 저 여자와 함께. 강진호 회장의 큰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너를 꼬드긴 거냐? 유산을 나눠 가지려고? 정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말씀 조심하세요.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더 큰 소란이 일어났죠. 뭐라고? 어머니라고? 강 회장의 부인이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정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말이냐?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키워주신 것은 평생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고선영 씨가 제 친어머니입니다. 정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남기신 추가 편지도 있습니다. 정우는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4년 전 아버지와 고선영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당시 집안의 반대와 사회적 여건 때문에 두 분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입양을 보냈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강 회장의 둘째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 정우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어머니를 찾으면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우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두 가지를 후회하며 살았다. 하나는 선영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우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것이다. 회의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선영은 내가 가장 사랑한 여자였지만
집안의 압력과 기업 경영상의 이유로 함께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우리 아이까지 잃게 되었다. 정우는 내 친아들이지만 세상에 알릴 수 없었다. 입양아라는 이름으로 키우면서 항상 미안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선영과 정우에게 마땅한 몫을 주고 싶다. 이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를 다 읽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차미경이 일어나 소리쳤죠. 그래도 불륜은 불륜이잖아요. 결혼 전이었다고 해도. 맞아요. 그런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왜. 하지만 정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불륜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났을 때 아버지는 미혼이셨습니다. 정식으로 사귀던 연인 사이였죠. 정우가 또 다른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당시 아버지의 일기와 사진들입니다. 두 분의 만남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젊은 시절 강진호와 선영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들이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연인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숨긴 채 혼자 모든 걸 감당하셨습니다. 정우가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34년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거리를 둔 것입니다. 강 회장의 부인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당신 아버지는 나와 결혼하면서도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냐?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했죠. 어머님께서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신 것은 평생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진짜 어머니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추가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고인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에 제기를 철회하겠습니다. 차미경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된 상황이었습니다. 정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선영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아무도 어머니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4년 만에 찾은 아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자신을 지켜주니 감격스러웠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강진호 사회복지재단 사무실에서 고선영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대표라는 새로운 직함이 붙었지만 여전히 선영은 검소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어머니, 오늘 프로그램 개시식 준비는 다 되셨죠? 정우가 재단 사무실에 들어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6개월 동안 모자는 잃었던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자주 만났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죠. 네, 준비 다 됐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큰 일을. 어머니, 또 그런 말씀하세요? 누구보다 이 일에 적합한 분이에요. 선영이 기획한 저소득층 여성 일자리 프로그램은 정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준비되었습니다. 혼자 힘겹게 살아온 여성들에게 기술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오후 2시 프로그램 개시식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참여 신청을 한 여성들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죠. 선영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참가자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호 사회복지재단 대표 고선영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영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죠. 저도 여러분처럼
혼자 힘들게 살아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싶은 생각도 많이 했어요.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이 되는 말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견뎌낸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개시식이 끝난 뒤 한 참가자가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혼 후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요. 정말 막막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요. 우리 함께 힘내봐요. 선영은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죠. 저녁이 되어 재단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예전 아파트 주민들이었죠. 그 중에는 차미경도 있었습니다. 어머, 선영 씨? 한 주민이 선영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하고 싶었겠지만 이제는 당당했죠. 뉴스에서 봤어요. 재단 설립하시고 좋은 일 하신다고. 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차미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거만한 모습은 없었죠. 선영 씨, 그때 제가 너무 심했죠. 죄송해요. 선영은 놀랐습니다. 차미경이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진실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했어요. 언론에서 정우 씨가 해명하는 거 보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차미경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선영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다 감당하시고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선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사연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훌륭한 분이 나오다니 자랑스러워요. 과찬이에요. 저는 여전히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 삶도 닦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정우와 함께 강진호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조용한 공원묘지였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정우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선영은 무릎을 꿇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진호야, 고마워. 정우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예전처럼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의젓하게 컸어. 당신을 많이 닮았더라. 정우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어머니가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시면. 그럴까? 네. 분명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죠.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선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있고 할 일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정말 행복해. 저도 어머니를 찾아서 정말 행복해요. 정우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저야말로요, 어머니. 해가 저물어가는 묘지에서 모자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은 아쉽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더 소중했죠. 며칠 뒤 재단 사무실에서 선영은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에게서 온 문자였죠. 어머니,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해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사랑해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엄마도 사랑해. 그리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선영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매일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선영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